나이 예순을 넘어서니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졌다. 언제부턴가 웃는 일도 드물어져서 입꼬리를 올리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의 충격보다 지금이 더 막막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는 그래도 아들이 있었다. 20 넘은 아들이었지만 내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고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을 위한 밥을 차리고 아들이 좋아할 반찬을 생각하며 장을 보러 나갔다.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뒤척였고 아들이 웃으면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아프다고 한다.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옆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나는 아들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32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해야 할 나이에 받은 선고. 나조차 받아들이기 힘든데 당사자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다.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니다. 그때는 50대였으니까 아직 젊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짐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살려내겠다고. 이 예순의 몸이 다 부서져도 상관없다. 아들만 살아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단순히 병마와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병보다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아들의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함께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아예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직장일이 바쁜가 보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다. 수진이 어디 갔어? 병실에서 아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는 적당히 둘러댔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전염될까봐 오지 않는다거나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아들이 검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응, 보험 확인해봤어. 암 진단비하고 수술비, 입원비까지 하면 꽤 나올 것 같아.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둘 다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알겠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다.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며느리는 아들의 죽음을 전제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자꾸만 생각이 났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 다른 뜻일까 싶어 스스로를 위안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이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나도 최대한 빨리 나아서. 그게 문제야. 언제 나을지 모르잖아. 아니, 정말 나을 수 있기는 한 거야? 부엌에서 듣고 있던 내 손이 떨렸다.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거의 깰 뻔했다. 수진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현실을 봐야지. 이 상황에서 나까지 같이 무너질 수는 없어. 그 후로 이어진 말들은 차마 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이혼을 원한다고 명확히 말했고,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며칠 후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들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며느리에게 한 번 더 부탁해보고 싶었다.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간 후였다. 이혼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아들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 힘도 없었고, 며느리 측에서는 이미 준비를 철저히 해온 상태였다. 결국 아들은 아파트와 적금,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상가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정 결과를 듣고 온 아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32살의 어른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 보이는지. 괜찮다. 우리 아들아. 다 괜찮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아들의 치료비는 계속 필요한데 이제 돈이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작은 집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나는 복도에 나와 앉았다. 지난 10년간 혼자 살면서 모은 적금 통장을 꺼내보았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들의 치료비 몇 달치 정도는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내 앞길도 캄캄하기만 했다. 이혼이 끝난 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은 내 집으로 들어왔고 나는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내 나이를 확인하더니 대출 한도가 많지 않다고 했지만 그나마 나온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아들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무엇보다 치료에만 집중해야 했다. 넌 그냥 치료만 열심히 받아라.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나도 막막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 하루에 4시간씩 일하면서 받는 돈은 적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찬물에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엄마 손 왜 이래요? 하고 걱정할 때면 나는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설거지 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 달 치료비가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내가 버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이었다. 결국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새벽에는 전단지를 돌렸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우유 전단지나 치킨 전단지를 우편함에 넣는 일이었다. 겨울 새벽 추위에 손끝이 얼어붙어도 여름 새벽 습한 공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려도 멈출 수 없었다.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빌딩 청소일도 하게 되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돼요. 무슨 무리야. 엄마가 원래 부지런한 거 모르냐?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몸이 말이 아니었다. 관절은 쑤시고 어깨는 뭉치고 눈은 침침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몸보다 마음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저 나이에 저렇게 일하는 걸 보니 자식이 참. 아들이 암에 걸렸다던데 며느리는 어디 갔대? 이혼했다더라. 아, 그러게 며느리를 잘 골라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트에서, 동네 길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들을 했다. 어떤 때는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참 안 됐네요. 아들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하고. 그러게요, 며느리한테 다 빼앗겼다면서요? 아이고, 우리는 저런 일 없어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 아들이 아픈 게 내 탓인가? 며느리가 떠난 것도 내 탓인가? 하지만 그런 말들보다 더 힘든 것은 아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들은 점점 야위어 갔고 기력도 떨어졌다. 간혹 좋은 날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지만 다음 검사에서 다시 나빠진 결과가 나오면 둘 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엄마, 제가 이렇게 오래 아플 줄 몰랐어요. 괜찮다, 아들아. 좋은 약도 나오고 있다던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내 마음도 무너져가고 있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내가 번 돈으로 과연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특히 새벽에 전단지를 돌리며 걸어가는 길에서 그런 생각들이 몰려왔다. 텅 빈 거리를 혼자 걸어가다 보면 온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편도 며느리도 이제는 건강한 아들도 없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한 나는 계속 싸워야 한다.
이 예순의 몸이 다 망가져도 상관없다. 아들만 살려낼 수 있다면. 어느 날은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니에요. 이 나이까지 엄마 고생시켜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아들아, 엄마가 널 낳고 기른 게 고생이었던 적이 있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살아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힘들고 고되지만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들만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세상이 나에게 준비해둔 더 큰 시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절망 끝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이 있다는 것을. 병원 복도에서 나는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났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의 항암 치료를 위해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종양내과 병동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한편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병원에서 우는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나 역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다가 발걸음이 멈춰졌다. 그 여자의 울음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다. 마치 내가 밤마다 홀로 울던 그 절망감과 똑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그 여자 옆 의자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바로 내가 매일같이 거울에서 보던 그 표정이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민폐를 끼쳤네요. 그 여자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폐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설명이었으니까. 제 아들이 급성 백혈병이에요. 그 여자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28살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빈혈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작스러운 진단, 믿기 힘든 현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일상. 모든 것이 내가 겪은 그대로였다. 제 아들은 췌장암이에요. 그 여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나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물었고, 때로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영미였다. 나보다 5살 어렸지만 아픈 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았다. 영미는 혼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했다.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이런 힘든 때에 왜 혼자 남겨놓고 갔나 싶어서요. 영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까지 챙겨야 한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나와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홀로 버텨내야 하는 무게는 같았다. 어느 날은 영미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급성 백혈병 치료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보험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제가 하던 일은 파트타임이라 얼마 안 되고 집도 전세인데 그것마저 빼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가며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나는 영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확한 해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뒤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아들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치료 방법이나 병원비 절약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었다. 혼자였다면 몰랐을 작은 팁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영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언니, 미안해요. 이런 시간에. 근데 준호가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 영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2시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영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아들은 고열로 의식이 흐릿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나는 영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아픈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무너질 것 같았다. 다행히 준호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감염이 있었던 것이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버텨냈다. 때로는 영미가 내게 기댔고, 때로는 내가 영미에게 의지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우 가족들도 우리를 부러워했다. 두 분은 정말 자매 같으세요. 간병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이 때로는 혈연보다 더 끈끈할 수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영미의 아들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준호가 보여주는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모, 안녕하세요. 준호는 항상 나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모두 빠졌지만 그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병 생활을 하면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내 아들 현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며칠째 의식이 흐릿했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나는 병실을 떠날 수가 없었다. 침대 옆에 앉아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이모, 괜찮으세요?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여기 왜 왔니? 너도 아픈데. 현우 형 상태가 안 좋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걱정되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도 아픈 몸인데 남을 걱정하는 준호의 마음이 고마웠다. 형, 힘내세요. 이모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준호는 의식이 흐릿한 현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진짜 형제가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우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 의식이 돌아왔고 물도 조금씩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의사는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준호는 그 뒤로도 자주 현우를 찾았다. 자신의 치료 일정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현우의 병실로 왔다. 형,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준호야, 고맙다. 내가 오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현우도 준호를 진짜 동생처럼 대했다. 두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슬프면서도 고마웠다. 영미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준호가 요즘 현우 형 이야기만 해요. 형이 힘내라고 자기도 치료 열심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두 가족이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서로의 간병을 도와주기도 했다. 준호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 현우 형 오늘 많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 오늘은 죽을 반 그릇 정도 먹었어. 나 역시 자연스럽게 준호를 내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준호가 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엄마처럼요. 나도 준호가 내 아들 같아. 괜찮지? 고마워요, 언니. 사실 준호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나 봐요.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있었다. 현우에게는 동생이, 준호에게는 또 다른 어머니가, 영미에게는 언니가, 그리고 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항암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고 통증은 날로 심해졌다. 의사는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우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고 싶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도 있잖아요. 현우는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그렇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내 걱정을 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준호는 현우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준호, 준호야, 너는 꼭 나아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 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를 걱정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30년 넘게 내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없는 세상이 믿어지지 않았다. 영미와 준호가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준호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자신도 형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를 걱정해주는 준호가 고마웠다. 그때부터 나는 준호를 정말로 내 아들처럼 돌보기 시작했다.
현우가 남긴 빈자리를 준호가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현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준호도 나를 진짜 엄마처럼 의지했다. 영미가 잠시 집에 다녀올 때는 내가 준호를 돌보았고 준호는 그런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엄마, 저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항상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준호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영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어려운 형편의 어머니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미에게서 뭔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영미의 말투와 행동이었다. 비록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있었다. 특히 간병인이나 의료진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면서도 당당함이 묻어났다. 영미야, 너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했니?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궁금했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깊이 묻지 않는 것이 우리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언니. 영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준호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 골수 이식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수술비가 상당했다. 나는 영미가 걱정할까봐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괜찮아요. 영미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술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영미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준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어느 날 영미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영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뭔데, 무슨 심각한 표정이야. 사실 제가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영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에요. 정확히는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지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언니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하지만 언니는 달랐어요. 진짜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영미가 나를 믿지 못해서 숨겼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그럼 왜 이혼하는 거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영미는 쓸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준호 때문에라도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심해졌어요. 심지어 집에서 폭력까지. 영미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치열하게 나오더라고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다행히 승소했어요. 어제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 영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솔직히 돈보다는 언니 같은 사람이 더 소중해요. 그동안 혼자였는데 언니를 만나면서 정말 많이 의지했거든요. 영미의 고백을 듣고 나니 이제야 몇 가지가 이해되었다. 왜 영미가 때로는 당당해 보였는지, 왜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 미안해, 영미야. 내가 너무 둔감했나 보다. 아니에요, 언니. 오히려 고마워요. 언니가 저를 영미로만 봐주셔서.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다. 영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나 역시 영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며칠 후, 영미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언니, 저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지 않을래요? 무슨 일? 우리 같은 사람들,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일요. 제게는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요. 영미의 제안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었다. 언니가 겪으신 일들, 제가 겪은 일들, 이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우를 잃은 후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다. 하지만 영미의 제안을 듣고 나니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천천히 계획을 세워봐요. 우선은 우리가 있는 이 병원부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영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우리 대화를 듣고는 눈을 반짝였다. 엄마들,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저도 나으면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밝은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현우는 비록 곁에 없지만 우리가 하려는 일을 분명 응원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았다. 더 이상 아들을 잃은 불행한 어머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영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영미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이혼 소송을 치르면서 여러 사회복지사들과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언니, 우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영미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병원 내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반가워했다. 요즘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들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다른 병원의 사례도 보고 기존 재단의 운영 방식도 알아봤다. 나는 평생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준호도 우리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직접 조사해 주기도 했다. 엄마, 여기 옆 병실 아저씨가 치료비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 아저씨도 우리가 같은 처지에서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을 열어주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는데 그 아저씨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손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창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재단 사무실은 영미가 마련해준 작은 공간이었다. 책상 2개와 파일 캐비닛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사무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우리가 병원에서 만난 그 아저씨 가족이었다. 치료비 지원과 함께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렸다. 그 후로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2살 딸을 둔 젊은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딸의 백혈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우리는 그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모든 정보와 심리적 지원까지 제공했다. 몇 달 후 그 아이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언니,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영미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예전에 자신만의 고통에 갇혀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의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골수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려주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해진 준호는 재단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젊은 감각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어느 날 재단 운영 1년을 맞아 작은 기념식을 가졌다. 그동안 우리가 도운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희망이 손길을 만나면서 다시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현우를 떠나보낸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일로 이어졌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현우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아들아, 엄마가 좋은 일 하고 있지. 내가 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엄마의 선택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이제 희망의 손길 재단은 작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제법 규모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다. 직원도 10명이 넘고 지금까지 도운 가족의 수도 1000명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준호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33이 된 준호는 믿을 만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나와 영미가 나이 들어 못할 일들을 척척 해내고 있다. 엄마, 오늘도 새로운 신청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준호가 서류를 들고 와서 보고할 때면 마치 진짜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영미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녀에게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나 보다. 언니, 우리 참 멀리 왔네요. 가끔 영미가 그렇게 말할 때면 나도 감개무량했다. 병원 복도에서 서로 울고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오늘도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8살 아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은 젊은 부부였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에서 몇 년 전의 내 모습이 보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어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엄마, 현우 형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가 남겨준 사랑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아마도 내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것일 것이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내가 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어. 그리고 준호라는 또 다른 아들도 생겼고 영미라는 진짜 자매 같은 친구도 있어. 물론 내가 그리운 건 변함없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예순이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고 가장 절망적일 때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도 혹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어딘가에는 분명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밤도 희망의 손길 재단에는 새로운 신청서가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내일 또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 현우야, 엄마는 오늘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하루를 보냈단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런 하루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고맙다, 내 아들아. 내가 준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